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서 북적이는 바다에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유인데요. 이 이안유를 만나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휩쓸려 나가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공포의 파도인 이안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출근 복장 자율화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최근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눈총을 받은 회사원이 SNS에 글을 올려 출근 복장이 화제입니다. 출근할 때 반바지나 크롭티, 레깅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름 끝자락 바닷가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로 인산이 됩니다. 지난 일요일에만 약 27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안류인데요. 한번 휩쓸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의 파도 이안류. 그 정체가 무엇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자,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얼마 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요? 네. 그분이 저 튜브에서 조금 더 멀어졌는데 네. 순식간에 저 지금 1차 안전망 부위가 있는 네. 쪽까지 쓸려 내려가신 거죠. 사고는 멀지 않은 곳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5일 해수욕을 하던 모녀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던 건데요. 다급했던 상황은 안전요원 덕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왜 난 걸까요? 이안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안유 때문에 튜브의 부력과 더불어서 더 빨리 떠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다름 아닌 이안류. 다른 말로 역파도라고도 불리는 이안류는 초속 2에서 3m의 빠른 속도로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움직이는 해류입니다. 순식간에 300m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안류는 바닷속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은 파도의 세기가 약한데 밀려온 파도가 약해진 곳을 뚫고 바다 쪽으로 다시 빠르게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안류,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안이요? 이안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안류. 이한유 모르는데요? 모르는지 잘 모르세요? 이안류 아세요? 아, 그거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작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741명이 이안류로부터 구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안류는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안류 현상은 예측도 쉽지 않고 해변에서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안류를 경험해본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진짜 무서웠는데 음. 이게 딱 그게 아마 이한유라면 이한유였을 텐데 점점 물살이 세지더니 갑자기 덮쳐가지고 진짜 죽을 듯이 수영해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되게 무서웠어가지고 그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이라. 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해수욕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장은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안류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포항에 있는 한 해수욕장인데요. 바로 이곳에서도 이안류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성인 남녀 3명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린 사고. 멀리까지 떠내려가자 주변에 있던 피서객들도 놀라 사람이 빠졌다고 소리쳤는데요. 다행히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주변에 파도가 있는 가운데 쪽에 있었고 나오려고 이래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자세가 보였고요. 이한류 때문에 해녀분들도 이쪽에는 잘 안 들어가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한류가 있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표지판인데요. 밑에 보시면 지금 급격한 이한류 발생으로 사망했다는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한류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포항에서는 40대 여성이 이한류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고 같은 달 제주에선 모래를 씻으러 바다에 들어갔던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문을 연 기간 동안 이한류가 발생한 날을 살펴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91일 중 87일, 다른 곳도 이한류가 발생한 날이 절반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이한류는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한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과 해수 온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파도의 세기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한류 발생도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이한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요. 때문에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비교적 빠르게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대나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선 이한류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조 인력도 없고 신고조차 어려워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한류에 휩쓸리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한류로부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한류에 휩쓸렸을 때는 흐름에 몸을 맡겨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한류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이한류의 흐름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이나 안전 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해수욕장은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막바지 피서를 잘 보내고 싶다면 안전한 곳에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며 즐기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한밤중에 웬 남성이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치는데요. 이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다고요? 영업이 끝나자 직원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대로 퇴근합니다. 잠시 후 창문이 덜컥 열리는데요. 그러더니 창문 틈으로 머리가 쓱 들어오죠?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좁은 틈으로 몸을 우겨 넣더니 결국 사무실에 침입한 남성.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계산대로 향하더니 현금을 몽땅 챙깁니다. 마치 이곳을 잘 알고 온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을 CCTV로 본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주유소에 도둑이 들었다. 이제 코드 제로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제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게 돼서요.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사무실 문을 수차례 두드리자 도간에 든 쥐처럼 당황했던 남성. 그런데 곧바로 사무실 바닥에 벌렁 들어눕더니 자는 척하기 시작하네요. 경찰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잠에서 막 깨어난 척 일어나서 문을 열고 불까지 켜면서 능청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직원인데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능청을 많이 떨더라고요. 그 연기에 속지 않은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놨던 남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더라고요. 이제 당일날 직원 면접을 보고서 그 사무실 창문을 열어놨어요. 주유소 직원이 영업 마감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빠르게 들어오더니 창문에 잠금 장치를 풀어놓은 거죠. 알고 봤더니 절도 등 7건의 범죄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남자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절도 기타 7건의 수배가 있는 사람인 게 확인이 됐어요. 야간 건조물 침입해서 절도한 걸로 저희가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어설픈 그 연기력으로 경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던 날, 제보자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깜짝 놀랐죠. 50년 살면서 운전하면서 저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은 봤어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 봤으니까 황당하죠. 자전거 타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요? 그날의 CCTV를 살펴보니까 자전거를 따라서 트럭이 천천히 주행 중이죠. 알고 보니 이곳은 고속도로 갓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탔던 사람은 80대 할아버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여기 위험한데 여기 자전거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역정을 조금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개의치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보자가 말려봤지만 계속 자전거를 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요. 혹시 사고가 날까 우려한 제보자는 자전거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차들도 쌩쌩 날리고 그래서 그걸 그냥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뒤에서 그 할아버지를 에스코트를 한 거죠. 제가 경찰분들 오실 때까지 계속. 제보자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전거를 탄 어르신의 고속도로 질주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달린 거리는 약 4km 정도, 무려 20분 가까이 됐습니다. 멀리도 가셨네요.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얼굴이 좀 많이 상기돼 있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운동하시려고 나오셨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집까지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자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제보자의 에스코트 아래 어르신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해드린 것도 뭐 다 저희 부모님 같고 할아버지 구조해드려서 잘 모셨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간에.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이외에는 진입 금지죠. 진입 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모두가 잠든 시각, 골목길에서 웬 남성이 개를 눕혀놓고 채찍질하듯 머리 쪽을 가격합니다. 맞는 내내 소리조차 없던 개. 남성이 손짓하자 그제야 달아나는데요. 뭐 하는 거죠? SNS에 이 영상이 게시되자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백구의 주인이었죠. 동물학대 제보가 이제 저희 협회 측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백구와 주인은 격리됐고 며칠 후 다시 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국민시청 부산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집 앞에 오면서 이제 이놈 사직 한번 풍기를 다 해놨다 싶으면 생일 감수서 지내가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다는 것이 나도 모르겠어 이걸.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이 남성은 백구 둥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격리 조치 후 보호센터로 간 둥이.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처음에 입소됐을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지금 현재는 아이가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게다가 그 수법도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왜 반복되는 걸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이런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벌금형 처벌이 그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만한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동물 학대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 절대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신호체계 비보호 좌회전. 상대방이 저는 신호위반으로 저를 받은 줄 알았어요. 못 볼 수가 없는 이런 직진 차선에서 어떻게 저를 못 봤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좌회전에서 들어온 차를 그거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억울합니다. 이거는. 오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는 혼돈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살펴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제보자. 저는 직진 중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데 좌회전하는 차량과 그만 부딪히고 맙니다. 최선을 다해서 브레이크 잡고 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죠.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만 약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알고 보니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더라고요. 사고가 난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 제보자가 주행 신호를 지켰지만
20%의 과실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만 3번이 났어요. 원래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을 사고가 많이 나는 줄 몰랐고요. 방어를 하지 못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혼란스럽다는 비보호 좌회전. 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생활권역에 교차되는 구간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 구간을 전부 다 신호등을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것들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약간 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이게 좀 하나의 좀 단점이기도 하죠. 1986년에 도입된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주행 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엔 베테랑 택시 운전사의 제보. 저는 20년째 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승객을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그냥 비보호 좌회전은 7대3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아니 오브를 하지요. 직진 신호에 직진을 했는데 7대3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9대1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비보호 좌회전이 예상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 고려 없이 무조건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 주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도 보호해주는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행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항상 직진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초록색 신호일 때는 반대편에 오는 자동차를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 빠져나가라, 신속히 나가라. 이것이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색 신호일 땐 좌회전을 하면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죠. 만약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는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자가 가장 헷갈리는 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밤이 깊어지면 산짐승들도 피해간다는 그곳. 나는 무서워서 못 가 거기. 웅대인 거 뭐가 있어. 오리 들어가면 다 잡아먹고 안 나와. 30년 전에 가고는 지금부터 안 들어간다고 무서워서. 무성한 잡초 너머로 보이는 수상한 동굴. 여기서 막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이 굴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합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관 모양처럼 생겨서 거기서 사람 나온다고, 귀신 나온다고. 정말 이곳에선 귀신이라도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접근을 쉬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막아선 잡초 더미를 헤치고 다시 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여전히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낮에 왔는데도 밤에 온 것처럼 으스스한데요? 바닥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 있고 그 아래엔 언제 깔았는지 알 수 없는 녹슨 철로가 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멘트 굴은 아치형의 구조로 천장과 벽면 모두 시멘트로 마감돼 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오래된 과자 봉지 하나.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제가 주식회사라고 써주고 100원이래요. 우와. 곳곳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낡은 쓰레기는
이곳이 얼마나 오래 방치된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 거다. 천장에는 오래된 석화 동굴에서나 발견되는 종유석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굴이 만들어진 뒤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걸 짐작케 합니다. 대체 이 시멘트 동굴의 용도는 뭘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탐사를 이어가던 제작진이 굴 끝에서 마주한 것은 기이한 형태의 성물입니다. 외부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듯 동굴의 출구를 막고 있는데요. 묘하게 낯이 익습니다. 이거 용치 아니야, 용치? 낯익은 돌의 정체는 용치로 적군이 침입하기 쉬운 하천이나 교통로에 설치해서 적의 전차 진행을 막거나 전복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군사시설물인 용치는 왜 이곳에 설치가 된 걸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군사시설로. 그 방공 뭐 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육군 창고야. 그 뭐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군의 그 군사 보급 기지였었던 거야. 정말 이곳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군사적인 방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공호는 통상 그 안에 인원이라든가 물자를 대피시키고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은 전혀 없고요. 이 주변에 있는 용치라든가 또 대전차 방벽이 있는데 이것들은 1970년대 초반에 점증되는 북한의 그 전쟁 위협에 대비해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과의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철로를 구축하면서 세웠던 터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곳은 군사시설이 아닌 기차가 다니던 일반 터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굴의 정체를 수소문하던 중 듣게 된 또 다른 사실 하나. 여기 말고 저 위에 또 굴 하나 또 있죠. 위에 찾길 다니는데. 찾길 다니는데요? 예. 그때도 철도가 있었는데 철도가 위에도 철소가 됐죠. 우리가 살펴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하게 생긴 터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려진 시멘트 굴과 달리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두 개의 굴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내가 해방둥이거든. 6살 때 고향에서 피란 나왔거든요.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내가 85인데 그때부터 그 터널에 있었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89 물장난하고 그걸로 걸어 다니고 그런 정도였지. 이 터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안다면 터널의 용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살펴보던 전문가, 터널 시공법을 터널의 주목합니다. 시공 상태가 상당히 오래전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끊어진 이음매가 있고 또 여기 거푸집이 몇 군데 떨어져 있죠. 현대의 아치형 건물들은 공법의 발달로 벽면이 매끈하지만 근대 아치형 건물들은 벽면에 거푸집의 흔적이 남는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시공기술, 일본의 시공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서 이런 공사를 해서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터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이 터널, 대체 무슨 용도였을까요? 이번엔 철도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 일본의 목적은 대륙 침탈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 신의주까지 군용철도를 놓으면서 그 군데 가려면은 열차를 재조성을 해야 돼요. 언제고 1937년에 그 수색역에다가 대형 그 조차장을 계획을 세워요. 조차장은 먼 거리를 달리는 기차를 수리하는 정차장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장거리 노선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시설인데요.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수색 부근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대형 조차장을 계획하고 기공식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색으로 가니까
그 터널로는 안 맞죠, 선로가. 다시 이제 그 밑으로 터널을 뚫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쌍굴이 된 거예요. 조차장의 전체 구조가 담긴 수색 조차장 배선도에서도 쌍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쌍굴은 수색 일대에 대형 조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엇갈린 노선을 바로잡기 위해 원래 있었던 터널 위로 새 터널을 뚫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멘트굴 인근에는 당시 조차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야욕의 발판이 되었던 쌍굴. 이곳에 또 다른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철도 공사 자체를 일본 군들이 몇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 사단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공사는 틀림없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그 터널 공사처럼 위험한 공사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 철도 공사를 주관한 것은 일본군이었지만 이 터널을 만든 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우리 선조들이었을 겁니다. 굴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다는 어르신. 저희 선배들한테 듣는 말로 이렇게 이어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을 해서 아주 그 피땀 흘린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 굴을 만들었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말 안 들으면 패고 죽여서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바로 넘에 무인묘들이 많이 지금 해서가지고 위령비를 세워놨습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위령비는 쌍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돌아가신 그 넋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 역사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수탈과 침탈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독립이라는 밝은 빛을 기다리며 버티고 싸워왔을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유령이 나온다는 서늘한 괴담 뒤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로 일제의 수탈에 쓰러져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8번째 광복절이죠. 네.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의 헌신을 기억하고 나라의 빛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오늘 이슈는 특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동네에서 그 가족같이 대단한 가족이 없어. 진짜 보면 행복해 보인다니까, 내가 볼 때. 특별해. 특별한 집이지 뭐. 특별한 집이죠. 이 동네에서 아주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그 특별한 집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미소를 머금은 채로 반겨주는 아이들. 귀엽네요. 가정과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대체 잠시 뒤 뭘 알게 된다는 걸까 싶은 순간 반가운 손님이라도 왔나요? 수고했어. 손님이 아닌 하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모이고 보니까 아니 이게 다 몇 명이죠? 8남매 다둥이 가족입니다. 8남매요? 와, 대단하십니다. 모두 함께 모이고 보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 막내까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일곱? 한 명이 비네요. 어디 갔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큰딸은 지금 부산에 기숙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부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숙사 생활 중인 첫째 수정이부터 한나, 사라, 레아는 일란성 세 쌍둥이라고요. 그리고 3살 민호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족이죠. 거실 한쪽은 가족의 추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다섯이 되고 또 여덟이 되기까지의 변천사를 보다 보면 절로 흐뭇해지곤 한다고요. 아이가 이렇게 여덟이다 보니까 많은 건 사진뿐만이 아닌데요. 신발부터 그릇까지 뭐든 다 많죠.
집안은 늘 왁자지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8남매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주곤 하는데요.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으니까 뭔가 심심하지 않고 즐거운 것 같아요. 가끔은 선생님을 대신하기도 한다고요. 짱짱? 아니요, 무엇이 달콤하지 않아. 뭐가 달콤해? 뭐가 안 달콤해?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갔나요? 집사람이 지금 막내 지금 며칠 전에 출산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까지 해서 이제 9남매가 되겠습니다. 지난 4일 9번째 아이인 축복이가 태어난 거죠. 아우 귀엽죠. 오늘은 특별 면회가 있는 날. 엄마 만나러 조리원이요. 엄마와 새로 태어난 막내를 볼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지는데요. 과연 우리 막내는 얼마나 컸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는 막내 축복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12일 됐습니다. 남편이 우리는 한 셋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셋째가 자연적으로 셋쌍둥이가 생겨서 5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셋쌍둥이 좀 키우다 보니까 한 명 더 낳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 명 한 명 늘다 보니까 지금 9명이 되었어요.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9째인데요. 키우다 보면 너무 예쁘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또 나아질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저희 애들 중에 한 명이 저는 홀수가 싫어요. 왜 홀수 짝을 맞춰야죠. 엄마 10짝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의외로 또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아니요. 지금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형 누나들한테서는 벌써 막내 바보의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예뻐요. 이거 빨리 저랑 하나 두고 싶어요. 다음 날 까치집까지 생긴 민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잠을 깨보는데요. 그런데 소망이의 이불개는 솜씨가 심상치 않아요. 이불개기 실력 만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쏙쏙 잘하네요. 자고 일어난 자리는 저가 직접 해요. 이제 양치질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화장실 앞에 웬 줄이 생겼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순서를 묵묵히 지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사라 차례. 지금 마지막 차례였는데 괜찮나요? 네, 이런 게 익숙해서 마지막엔 괜찮아요. 스폰트로 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다둥이네 가족의 규칙대로 무탈하게 흐르는 아침. 이번엔 다들 주방에 모였네요. 오늘 아침밥은 유부초밥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만들어 보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가족인 만큼 양도 어마어마하죠. 50개 만들고. 그럼 유부초밥 지금 5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유부초밥이 토핑까지 다양하게 얹어서 대가족의 아침이 드디어 완성됐네요. 야, 밥 먹으러 와! 밥 먹자는 한마디에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리 잡는 동생들. 언니 누나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아침 식사가 한창이던 그때 셋째가 의문을 제기하네요. 야, 아빠 개수 알려줬어? 몰라봐. 네. 이렇게 개수를 다 정해서 먹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각자 개수를 정해서 먹어요. 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안 정하면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다 먹겠지. 모든 걸 상황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다둥이 가족의 대원칙이라고요. 몇 점이에요, 음식? 밥 투정 하나 없이 끝난 식사. 뒷정리는 7살 소망이도 스스로 하는데요. 야무지게 물에 불리기까지 하네요.
저희 뒷정리는 오늘도 사라 담당인가요? 담당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 사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11명이 한 가족이라서 때로는 시끄럽고 가끔씩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또 가족이라서 행복하다고요? 싸우지 않고 즐겁게 잘 지내겠습니다. 막내가 오면은 동생이 더 많아지니까 더 잘 챙겨줄 거예요. 저희 구남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구남매. 동생이 태어난 덕분에 기쁨도 행복도 9배가 됐다고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한 이슈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분법적 현장쇼 Yes or No. 이른 아침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 덥고 습한 날씨에 직장인들의 옷차림도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입는데요. 그냥 세미 캐주얼? 네, 그런 식으로 좀 챙겨서 입고 있어요. 출근 복장이 자율인데 그래서 저거 편하게 입고 다녀요.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 자율복장이 대세죠.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출근복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레깅스나 크롭티 출근복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자율에 맡겨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출근 복장 어디까지 가능한가입니다. 레깅스와 크롭티도 괜찮은지 직장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복장도 입고 다닐 것 같아서 그거는 회사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온 게 아니고 다 일하려고 만나는 단체이기도 하니까 체계가 약간 좀 무너진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이야. 오전 9시 크롭티에 레깅스를 입고 출근한 회사원. 복장을 확인한 동료 모두 당황한 모습이죠. 자율 복장제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코믹한 영상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업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면은 걱정 자율화하는 게 일적으로도 능률적으로도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율 복장제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어떤 옷이든 입어도 괜찮을까? 자, 출근 복장으로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체 부위가 좀 뭔가 부각이 되거나 하는 거는 뭐 본인은 편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이 편안한 옷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니만큼 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몸매가 드러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요 반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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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대부분이 반바지까지가 적절한 복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조금 보수적인 편인데 아무래도 좀 반바지 같은 걸 입으면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으면 그래도 좀 더 뭔가 쾌적한 업무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회사에서 티셔츠나 반바지 등 편한 복장을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16%만이 레깅스를 포함한 완전 자율 복장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자율 복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어떨까? 2년 전부터 자율 복장제를 시작한 이 회사. 여기저기서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완전 캐주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옷들을 그냥 골라가지고 입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출근하는 건 물론이고요. 옷버스 쪼리를 신고 왔습니다. 샌들까지도 오케이. 그야말로 자유로운데요. 이곳은 분위기가 뭔가 다릅니다. 셔츠에 넥타이까지 그야말로 비즈니스 정장 차림새인데요. 도매상 직원분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하러 가려면 반바지라든지 청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외부인을 만날 일이 많아 정장을 입는답니다.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팀원과 비교하니 복장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 직원들은 크롭티와 레깅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팔에 청바지만 입어도 충분히 편할 수 있는데 굳이 회사에 오는데 크롭티면은 조금 노출도 될 거고 레깅스면 달라붙는 건데 그런 걸 입고 올 필요가 있나? 크롭티라든지 뭐 짧은 뭐 치마라든지 아니면 너무 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받아들이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크롭티와 레깅스 출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예스 2대 노 15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그럼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일까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달려간 예스 올 노 마이크. 네, 저는 동의합니다. 환경이 유연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정한 정장이 이제 보기에도 좋고 회사 성과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장이 과연 성과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트레이닝복을 입든 어떤 다른 옷을 입든 그 사람의 업무 향상에 있어서 그 복장이 편하다면 내가 보기에 불편해서 너 그런 옷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편하다면 어떤 옷을 입든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료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레깅스나 뭐 이런 것들을 입고 갔을 때 타인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1차적인 선택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뭐 회사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자유 복장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회사의 조직 문화와 직무에 맞는 그런 구체적인 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자율복장 제도는 찬성하지만 자율 속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복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업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 복장 매너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편하지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은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율복장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롭티와 레깅스 출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예스 2대 노 2 동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근 복장 어디까지 가능한가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출근 복장은 무엇인가요?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감독이 된 정우성 씨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편 영화로는 이번 작품이 첫 데뷔작이었는데요. 배우들과의 케미를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고파요. 사랑을 주세요. 신인 감독으로 인사드리는 정우성 씨와 영화 보호자의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영화 보호자 연출과 수영 역할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호자에서 우진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준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 역을 맡은 배우 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호자를 생각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평범한 일상을 찾고 그 평범한 일상을 살으려면 어떤 희생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다. 보호자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보호자는 개성 톡톡 튀는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재밌는 영화입니다. 숨결을 전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너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영화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몰랐던 딸의 존재를 알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과 배우로서는 처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여태까지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 시간으로 인해서 실망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 불신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이 배우분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현장에서. 그런 자세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의 첫 장편 연출작인 보호자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앙상블과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모든 게 액션이 어려워야 되는데 우성이 형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 그냥 직접 다 하시니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만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으로 디자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각 액션 시퀀스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왜 저렇게 디자인했는지 아마 좀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또 재미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액션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이번 영화에선 기존 모습과는 다른 김남길 씨의 연기 변신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되게 이게 그런 느낌인 거죠. 저 동료들하고 있을 때도 저는 되게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네가 제일 도른자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이해를 잘 못했는데 김남길의 도른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성준역의 김준환 씨. 촬영장에서 김남길 씨와 정우성 씨를 두고 사랑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팔고 있으면 남길이 형이 우성 선배님께 이렇게 사랑을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럼 제가 또 쓱 들어가서 또 다시 뺏어오고 뺏고 뺏기는 그 사랑 싸움. 근데 중요한 건 우성이 형은 전혀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의 것이 아닌데 우리 둘이 계속 단톡에서 서로 네 남자 내 남자 이러면서 저는 만인의 연인으로. 사제폭탄 전문가 역을 맡은 박유나 씨는 오디션장에 들어서자마자 정우성 감독이 와 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광대가 계속 올라가죠.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너무 그냥 좋게 봐주셨다는 거에 되게 잠을 며칠 못 잤어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 약간 무덤덤해 보이는 그게 참 진아한테 되게 진아랑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배우죠. 최고의 캐릭터들이 모여 최상의 시너지를 낸 영화 한 편이 탄생할 것 같네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요즘 유난스럽게 뜨거운 여름인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실력파 멤버들이 솔로 활동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솔로 마지막 주자인 귀가 첫 번째 솔로 앨범 수록곡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현 공개곡 중 하나인 레이니 데이즈는 팝 R&B 장르로 귀의 매력적인 저음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공개와 동시에 일본 오리콘 차트 데일리 디지털 랭킹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고 70개 국가 지역의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도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데뷔에 나섭니다.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작사한 타이틀곡 Killing Me 굿을 포함해 총 6곡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효 특유의 풍성한 음색과 에너지가 느껴지죠? 미국 그래미도 8월에 꼭 들어봐야 할 15장의 앨범에 지효의 앨범을 선정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동방신기의 윤호윤호는 2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리얼리티 쇼를 발표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공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귀자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데자뷰를 거꾸로 한 귀자대는 빠른 템포의 곡으로 윤호윤호만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실력파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 글로벌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네. 78번째 광복절인 오늘은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아침부터 더운데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요.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선글라스와 모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인데요. 태극기 개항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